그날 밤의 냄새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창문을 닫아둔 부엌에서만 나는 달큰한 약재 냄새와 금속성 단내가 섞인 냄새였지요. 형광등은 늘 한 박자 늦게 켜졌고 켜진 뒤에도 잠깐은 푸르스름하게 떨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유리컵이 하나 놓였습니다. 탁한 보라색 액체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표면은 걸쭉했고 잔벽에 천천히 자국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방금까지 숟가락으로 저었는지 안쪽에 동그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컵을 보며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고 가슴 안에 고인 채로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지요.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로 그 작은 컵 하나로 꺾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내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전주 외곽, 낮은 담이 둘러진 오래된 단층 집에서 삽니다.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고 비가 오면 흙냄새가 금방 집 안까지 들어오지요. 아침이면 나는 먼저 주방 창을 열고 손등으로 유리를 한번 닦아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늘은 날이 풀리는 날입니다. 습기가 없으면 바람이 서늘해집니다. 그렇게 하루의 온도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차분하다고 말합니다. 맞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대체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화를 내도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표정을 살핍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방식이었어요. 나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좁은 골목과 시장 냄새가 섞인 동네에서 컸지요. 어머니는 늘 바빴고 아버지는 말이 적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감정이 크게 오가면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속으로 삼키는 법을 빨리 배웠어요. 누가 먼저 울어버리면 그 다음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 자리였지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때는 정확했습니다. 손은 깨끗했고 손톱 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안정감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삶도 반듯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의사였습니다. 작은 한의원을 운영했고 환자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신중하고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종종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입꼬리를 조금 올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요. 나는 그 미소가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지요. 우리는 아이를 늦게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분만실 앞에서 나보다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 예뻐요라고 말하자 그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잘 지킬게요.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다른 모양으로도 변할 수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하은이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눈이 컸고 웃을 때 볼이 동그랬습니다. 말도 빨랐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로 뛰어나와 오늘은 뭐 먹어요? 하고 묻는 아이였습니다. 내 손을 잡고 골목을 걸을 때면 발끝으로 무릉덩이를 톡톡 건드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소리가 집안을 채우면 나는 그제야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4살이 되던 무렵부터 남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지요. 그는 하은이의 볼을 만지며 살이 좀 빠졌네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이면 아이가 잠을 설치고 배를 아프다고 말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나는 어린애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성장통처럼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요. 요즘 세상 공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요. 애들이 병원에서 더 병을 얻어요. 하은이는 체질이 약해요. 지금 잡아야 해요. 그가 책을 펼쳐 보여준 날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인쇄된 글자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줄을 그어가며 설명했지요. 한약재 이름이 몇 개 등장했고 정화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나는 그 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얼굴이 진지했고 눈썹이 미세하게 모여 있었으며 말끝이 단단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나는 병원에 가자고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빨라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병원은 마지막이에요. 당신은 나를 못 믿나요? 그 질문은 칼처럼 얇았습니다. 나는 그 칼에 베이지 않으려고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지요. 당신이 더 잘 알지요.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나는 내 입안이 씁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작은 절구를 찢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지요. 나는 거실에서 하은이와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집중한 표정으로 빨간 블록을 손끝으로 맞추고 있었고 나는 그 작은 손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요. 잠시 뒤 남편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유리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컵 속의 액체는 보라색이었습니다. 어두운 포도즙처럼 보였지만 빛이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검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은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표정은 다정함을 흉내낸 표정이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얼굴, 그런 얼굴이었지요. 하은아, 이거 마셔요. 하은이가 코를 찡긋했습니다. 아빠, 냄새 이상해요.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바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다 마셔야 해요. 나는 그 순간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아주 짧게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컵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안정되어 있었고 하은이는 내 눈치를 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는 결국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두 번째 모금에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그 작은 표정을 보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남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전부 마셔요, 하은아. 엄마도 보고 있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엄마도라는 말이요. 마치 내가 감시자라도 된 것처럼요. 나는 웃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내가 아니라 공범의 자리에 서기 시작한 순간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주 겨울의 습한 냉기가 창틀에 얇게 맺히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지요. 남편은 하은이 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아이의 숨을 듣는 것처럼요. 나는 방문 앞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들어가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정상이라는 얇은 유리가요.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작게 예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규칙이 생겼다는 것을요. 아직은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지요. 앞으로 더 많은 밤이 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밤들이 내게 선택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밤은 매일 같은 모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8시에 가까워지면 집안의 공기가 먼저 달라졌지요. 말수가 줄고 발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자동으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이도 그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에서 손을 떼고 내 무릎 근처로 슬쩍 다가왔습니다. 눈으로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가운 소매를 한번 걷고 컵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정리, 조용한 확신. 그게 더 무서웠지요. 그리고 보라색 컵이 거실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하은이는 코를 찡긋하고 입술을 얇게 오므렸습니다. 나는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습관처럼요. 처음 며칠은 아이들이 원래 입맛이 예민해서 그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도 하은이는 먹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밤에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배가 아파요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아이 등을 쓸어주며
뜨거운 찜질팩을 올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한쪽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상이에요. 배가 움직여야 배출이 되지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나오려는 순간마다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나는 늘 그런 식으로 물러났습니다. 내 삶은 그렇게 조용히 굴러갔지요.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아이의 베갯잎에서 머리카락을 한 움큼 발견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비닐처럼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욕실 문을 닫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울면 더 크게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의학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평했습니다. 여보, 하은이 머리가 좀 빠져요. 남편은 책장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정리되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병원 한 번만 가보면 안 될까요? 그제야 남편이 책을 덮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그는 내 얼굴을 한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잊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니까요. 엄마면 더 믿어야지요. 불안한 말은 애 앞에서 하지 말아요. 그날부터 나는 말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엄마면 더 믿어야라는 문장이 내 목에 묶인 매듭처럼 남았습니다. 나는 엄마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엄마라서 더 조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렸지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은이는 점점 8시를 무서워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 거실 불빛이 노랗게 고이면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묻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그거 마셔야 해요? 나는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조금만 버텨보자. 아빠가 화낼까봐 무서워요. 엄마가 옆에 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지요. 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요. 먼저 조심스럽게 주변을 떠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의 엄마에게 애가 요즘 자꾸 배 아프다는데 병원 어디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엄마는 별 생각 없이 소아과 이름을 몇 개 말해줬습니다. 나는 그 이름들을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적어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듯 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그 메모장을 봤습니다. 식탁 위에 잠깐 올려둔 사이였어요. 그는 종이를 집어들고 내 앞에서 펼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혹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되지요. 애가 아프잖아요. 밤마다 울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애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요? 네. 엄마가 흔들리면 애가 먼저 무너져요. 나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적어도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럴듯했습니다. 나는 그럴듯함에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은이가 소파 뒤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표정을 읽지요. 나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줄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8시가 되기 전 남편이 잠깐 전화 받으러 방에 들어간 틈이었어요. 나는 컵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버리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 액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지요. 뭐 하세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문틀에 기대듯 서 있었어요.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너무 싫어해서요. 싫어해도 해야지요. 여보, 이건 너무너무 뭐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애 키워본 게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나도 엄마예요. 엄마면 엄마답게 하세요. 당신이 흔들리면 이 집은 끝이에요. 그 말이 너무 단단해서 내 다리가 먼저 풀렸습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은이는 방문 틈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싸움이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들은 늘 그렇게 자기 탓을 하지요. 그 밤 이후 나는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침묵이 아이를 지키는 걸까? 아니면 아이를 버리는 걸까? 보편적인 갈등이었지요.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렵고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두렵고 무엇보다 아이가 더 아플까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겹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는 그 흐림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하은이가 잠결에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엄마, 나 아빠가 무서워요.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장은 나를 엄마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 자리로요.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큰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인하자고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가 아니라 무엇인지를요. 나는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빈 병 하나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시간을 셌습니다. 다음 8시가 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작은 병이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의 첫 물건이 될 줄은요. 8시가 다가오는 속도는 늘 같았는데 그날은 유난히 빨랐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집안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거실 전등을 켜도 빛이 퍼지지 않았지요. 하은이는 하루 종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밥을 2숟가락 뜨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토할 것처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아이 이마에 손을 대고 손바닥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열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차갑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온도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지시가 늘었습니다. 몇 시에 먹였는지, 몇 번 화장실 갔는지, 무슨 색인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답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남편은 그 흐림을 싫어했습니다. 똑바로 말해요. 네, 오늘은 2번. 2번이요? 2번인지 2번 넘었는지. 2번이었어요. 확실해요? 그가 묻는 확실은 사실상 내가 원하는 답이었지요. 나는 빈 병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고 움직였습니다. 앞치마 끈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은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향해 눈을 떠놓은 상태였지요. 나는 아이가 깜빡이는지 숨이 고른지 자꾸 확인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전화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부부 사이 일이 가족들 일이 되는 순간이요. 한국에서는 그 경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지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경계를 지키려고 하은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갈등이 내 안에서 갈라지고 있을 때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나는 아이를 안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 다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 팔에 전부 기대었습니다. 욕실 불을 켜자 거울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나는 아이를 변기 앞에 세우고 뒤에서 겨우 버텨줬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나고 나는 습관처럼 변기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색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로만 표현할 수 있었지요.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씻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비누 거품을 문질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평범해서 내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이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내 소매를 잡았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나는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이미 부엌 쪽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절구 찢는 소리, 뚜껑 여닫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그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그 일정함이 내가 이길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확신은 늘 규칙을 잇고 있었지요. 나는 그 규칙 앞에서 자주 작아졌습니다. 나는 결심한 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덜어내자. 무엇인지 확인할 단서를 남기자. 그런데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의 손에 작은 열쇠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열쇠가 손가락 사이에서 딸랑이며 흔들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엌 잠글 거예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요? 남편이 나를 보았습니다. 눈이 너무 맑아서 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요즘 이상하잖아요. 내가요? 네.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애 앞에서 표정이 바뀌고. 그는 잠깐 멈췄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짓 할까봐 그래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협박보다 무서웠습니다. 감시라는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말했으니까요.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굳히지 않기 위해 근육을 움직인 느낌이었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더 조용히 하세요. 애도 예민해져요. 8시 정확히. 남편은 컵을 거실 탁자에 올려놓고 하은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컵을 보자마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내 쪽을 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은아. 남편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빠 나 오늘은 더 마셔야 해요. 몸이 올라오고 있어요. 싫어요. 배 아파요. 남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싫어도 해야지. 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만 반만하면. 남편이 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또 시작이네. 하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도 지나가요. 당신이 흔들리니까 애가 더 흔들리는 거예요. 난 엄마예요. 엄마가 불안한 게 당연하잖아요. 남편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면 엄마답게 하세요. 그 한마디가 내 입을 다시 닫게 했습니다. 하은이는 울음을 꾹 참고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액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한 모금, 두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이 금방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마셔요. 끝까지. 그 말이 마치 내가 들어야 할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은이는 깊게 잠들었습니다. 너무 깊게. 나는 아이방 문틈으로 숨소리를 들으려고 몇 번이나 귀를 갖다 댔습니다. 들리는 듯 하다가도 안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꺼졌습니다. 남편은 방문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끈 상태였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만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거실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했지만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리다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에 작은 금속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부엌은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열쇠 구멍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질 줄 몰랐지요.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한의원, 진료실 한쪽 책장, 그 아래 서랍에 늘 잠겨있던 작은 철제 상자. 거기엔 약재와 처방 기록, 그리고 남편이 숨기듯 보관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조용히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부엌이 잠겼다면 길은 다른 데에 있다. 지금 당장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음이라는 말로 내 행동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인하겠다고. 증거를 잡겠다고.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보건소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상담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21번 고릅니다. 아직 전화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떨리면서도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위기를 넘는 방법은 남편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틈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틈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두 손을 비벼 체온을 올렸습니다. 커피를 내릴까 하다가 물만 끓였습니다. 소리가 필요했어요. 마음을 붙들 소리요. 부엌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남편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지요. 출구를 다시 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늦게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깊게 자는 잠이 계속되니 나는 잠든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아이 볼을 만져봅니다. 차갑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나는 숨을 몰래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한의원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거실을 한번 훑어봤죠. 마치 집안의 공기를 점검하는 사람처럼요.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것은 아니었지만 내 몸이 전날보다 덜 움츠러든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검색해둔 보건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입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실까요? 나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눈물이 섞일까봐 단문으로 끊어 말했습니다. 아이 건강 문제예요. 집에서 먹는 약 같은 게 있는데 아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상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 나이가 몇 살인가요? 4살이요. 지금 구토나 탈수 증상 있나요? 가끔 토하고 기운이 없어요. 가능하면 오늘 바로 병원 진료 보셔야 합니다. 응급으로 판단되면 119도 가능하고요. 제가 당장 데려갈 수 있을지 혹시 가정 내에서 통제가 있나요? 그 질문에서 나는 멈췄습니다. 너무 정확한 질문이라서요. 나는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상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선택지를 정리해줬습니다. 가까운 소아과, 대학병원 응급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까지요. 그 말들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공공기관 상담에서 가끔 느껴지는 서류가 아닌 사람의 온도였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흰 종이에 주소와 번호를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적었습니다. 적는 동안만큼은 내가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힘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동이었습니다. 남편은 돈도, 차키도, 출입도 모두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 엄마들이 가끔 하는 티나지 않는 준비요. 아이의 옷을 한 벌씩 정리해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저귀는 이미 떼었지만 혹시 몰라 여벌 속옷과 물티슈, 따뜻한 양말을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떠올려 하은이 건강검진 책자도 찾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 조용한 준비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딱 3줄이었어요. 엄마, 하은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내가 오늘 병원 갈 수도 있어요. 혹시 전화하면 바로 받아줘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잠시 멍하니 폰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선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아이가 넘어질 것 같았지요. 남편이 오후에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약재 상자를 가지러 온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되 목소리는 차분하게요. 감정을 내세우지 않되 사실을 놓지 않기로요. 여보, 하은이 오늘도 토했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조금이요. 근데 너무 축 늘어져요. 오늘도 8시. 그가 말하는 8시는 규칙이고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 뒤에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병원은 아니어도 검사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봤습니다. 이번엔 오래 봤습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숙여 공격이 아니라 요청이라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당신 또 불안해졌네요. 불안해요. 그게 끝이에요.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듯 코로 숨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 한의원으로 데려와요. 내가 상태를 직접 보게. 그 말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동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이지요.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삼켰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그가 다시 통제권을 확인하려 들 것 같았어요. 대신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보면 나도 마음이 좀 놓일 거예요. 그날 밤 8시가 왔습니다. 나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은이를 내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 손을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남편이 컵을 내밀 때 나는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먼저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하은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나 밖에 나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은 엄마랑 같이 나가요. 아이 눈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눈동자에 잠깐 비쳤습니다. 그 짧은 빛이 내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은 또 아이 방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은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낮았지요. 괜찮아야 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거칠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 사실이 내 결심을 약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했지요. 무너진 사람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으면 아이가 먼저 부서집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아이를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잠결에 받은 전화였지만 엄마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선영아, 문자 봤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엄마 지금은 말 많이 하지 마. 내일 내가 갈게. 엄마 괜찮아? 괜찮기는. 내가 더 괜찮아야지. 그 짧은 문장에 내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버티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분명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세웠습니다. 내일 집 밖으로 나간다. 아주 작은 한 걸음.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은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잠든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같이 가요.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키는 약속이요. 문은 생각보다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신발을 신으면서도 소리를 줄였습니다. 습관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에 세워둔 약속이 내 발목을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은이는 두꺼운 패딩 안에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내 손을 잡는 힘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에서 기다려요. 그 말은 명령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안에 작은 틈을 들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차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히터가 켜지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졌지요. 하은이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습니다. 숨이 닿은 자리에 김이 서렸습니다. 아이는 그 김 위에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아주 작은 동그라미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마음을 덜어주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한의원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진료실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재 냄새, 알코올 소독 냄새, 따뜻한 차향. 남편은 하은이를 진료 침대에 눕히고 맥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눈썹이 깊게 모였습니다. 늘 확신에 찬 얼굴이 그날만큼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소아과에서 연락 왔습니다. 어제 의뢰하신 검사. 남편이 잠깐 굳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에 귀가 열렸습니다. 소아과. 내가 듣고 싶었던 단어였습니다. 남편이 이미 어딘가에 연락을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봅시다. 나는 그 순간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전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그게 희망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늘만은이라는 남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만은이 길을 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늘 바빴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소독약 냄새가 복도에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은이를 안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내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이 약했습니다. 나는 아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손목에 힘을 뺐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가 탈수와 신장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집에서 복용하는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나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방으로 조제한 게 조금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 내역이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그 말이 나를 깨웠습니다. 나는 남편 쪽을 봤습니다. 남편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확신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흘렀습니다. 검사 수액 2번, 보호자 서명, 간호사의 설명. 수치가 오르고 내리고 밤마다 알람이 울리고 아이가 잠깐 웃었다가 다시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과장된 장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꾸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오래 문질렀습니다. 손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그도 알았을 겁니다. 어느 밤 하은이가 겨우 잠든 뒤에 남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은이가 먼저였지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하은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무서웠어요. 하은이가 세상에 나가서 다칠까봐. 그 무서움 때문에 하은이가 더 다쳤어요. 그 말은 칼 같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오래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엄마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나를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을 잡고 손바닥을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눈물을 끌어냈습니다.
나는 그제야 화장실 칸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댔습니다. 그 울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놓아줌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지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는 울음이었지요. 하은이는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수치가 안정되고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손가락에 힘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엄마, 이제 그 컵 안 마셔도 돼요? 나는 아이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응. 이제 안 마셔요. 하은이가 잠깐 멈췄다가 내 손을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줘요. 엄마가 약속했잖아. 아이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드라마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예약하고 진단을 받고 약을 조절하고 기복을 견디고 다시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기도 했고 도망가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지요. 가족이 함께 가야 합니다.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책임을 대신 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그 차이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지금 나는 전주 외곽의 같은 집에 삽니다. 마당 감나무는 더 굵어졌고 하은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어떤 냄새를 싫어합니다. 어떤 색의 음료는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지요. 그러나 하은이는 웃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냅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조용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내 살아냈구나. 남편과 나는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거리입니다. 남편은 치료를 계속받으며 하은이에게 다가갈 때마다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성인이 되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요. 아빠, 아직은 멀어요. 근데 치료받는 건 고마워요. 남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기다릴게. 그 대화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회복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단숨에 되는 게 아니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진실한 사과, 한 번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주 천천히 관계를 다시 짓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빨리 막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올라왔지요. 그러나 어느 날 하은이가 내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아주 평범한 아침에요. 엄마가 결국 나를 살렸잖아.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늦었지. 하은이가 내 손등을 톡 쳤습니다. 늦어도 했잖아. 그게 엄마잖아. 그 순간 나는 나를 조금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배운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해줄 말은 단순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불안은 종종 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 평화를 만들지만 때로는 위험을 키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은 생각보다 큰 삶을 바꿉니다.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창문을 엽니다. 습기를 확인하고 바람을 확인하고 오늘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무감각해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지요. 하은이는 가끔 내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오늘은 산책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같이 가요. 그 말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극적인 반전 대신 아주 현실적인 회복으로요. 우리가 서로를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안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결론이 아니라 내가 다시 숨쉬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요.